안녕하세요, 주은식입니다. 네, 오늘은 좌파들이 주장하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이게 왜 불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두가 더불어 잘 산다, 굉장히 들어서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외치는 구호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에 대한 이 대안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좌파들의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말과 행동의 이 모순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먼저다 였는데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목숨 걸고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가를 보면 그들이 외친 구호와는 달리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북한 주민들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그 비극적인 모습이 전 국민이 보는 그런 중에 과정에 TV에서 생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인지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좌파들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들의 특징이 사실은 인간의 그런 본성과 되게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병호 박사님께서 쓰신 좌파적 사고 왜 열강하는가라는 이 책에 보면요. 인간이 역사상 이 결과적인 균등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던 그런 세월이 훨씬 더 길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시시대에는 인간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때는 함께 나가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이제 시장 경제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더 이상 강제적으로 결과의 균등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주변에 이제 좌파 속성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하고 대화는 뭔가 앞에 벽이 쳐져 있는 것 같아. 말이 잘 안 통해. 이런 느낌 받아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사실 사람을 선동하는 방식은 이상적으로 구호를 외쳐요. 근데 문제는 그 구호는 외쳤는데 그 수습은 누가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전 국민 25만 원씩 주자.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어디서 확보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래 좋다. 근데 만약에 그 25만 원을 주는데 뭐 민주당 그런 의원들의 그분들의 사비를 터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자원 확보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태로 모두에게 25만 원을 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인간이 함께 더불어 잘 산다라는 이 구호에만 선동이 되기 쉽다는 거죠. 좌파들의 어떤 그런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부자처럼 살고는 싶고 내가 그렇게 애든 쓰기 싫고 누가 부자면 저 사람 부자인 거는 내가 되게 뭐라고 할까 배가 아프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혜택은 나누어 있고 싶고 예를 들어서 삼성은 싫지만 삼성 가서 일은 하고 싶고 삼성은 재수가 없지만 삼성전자의 주식으로 나는 돈은 벌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들의 특징인데요. 특히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가족 중에서 누가 돈을 잘 벌면 돈을 잘 벌어오는 혜택을 우리가 입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돈을 잘 버느라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족함은 내가 좀 보완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면서 불만은 불만대로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느라 뭔가 집안에서 그 사람이 자기의 기대만큼 충족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거나 그걸 또 흠집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입지만 감사를 모르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성장하고 돈을 벌고 이제 이런 과정에 뭔가 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만큼 애쓸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저 사람이 너무 성장하면 나랑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장해서 함께 우리가 상향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근데 대놓고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끌어내려요.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그만하면 됐어. 근데 여러분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 목적과 의도를 살펴봤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잘 되면 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안 돼 보이니까 우리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실은 그 사람 걱정이 아니라 내 걱정을 하는 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사실 이제 좌파들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뭘 줘도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줘도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뭘 줘도 당연하게 네가 부자니까 우리가 나누는 건 당연해라는 이 방식은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시대에 사는 이 마인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원시 시대에 가까운 마인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옳은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자체는요, 모두가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부모님의 서포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기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 부모님의 혜택을 받는, 언제까지 그 혜택을 받았는지 시기는 다르지만 인간은 누구나 처음에는요, 좌파적인 속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걸 하고 이성이라는 게 우리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인가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더 이상 빨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의식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좌파적인 속성은 인간이 타고난 고유한 본능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들이 자주 하는 게 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으로 선동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감정에 쉽게 선동당하는 것도 인간의 사실은 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우리 모두는요,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던 시기가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시기를 졸업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아니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게 뭐가 문제고 그게 왜 불가능해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예를 바꿔볼게요. 돈으로 얘기하면 좀 가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예를 좀 바꿔볼게요.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너희들이 평등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거나 상관없이 너희가 얼마나 다양한 점수를 받아오는지 상관없이 너희들 중 누구도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받아온 점수를 균등하게 나누어서 너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야. 그러면 공부를 그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강제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기계적인 평등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처음에 학원을 시작했던 시기에 가르쳤던 학생의 어머니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학교 입학, 그 입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서울대 정시에 합격했다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공부를 했고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그 친구는 달랐어요. 달랐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조용한 친구예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게 자기 공부만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얘기하고 싶어하고 뭔가 되게 그 아이들 그 나이 또래의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친구는 조금 처음부터 달랐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왜 저 친구는 학습의 결과는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은 제가 좀 궁금증이 있어서 한참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끝나면 일정 시간의 시간을 채우고 공부의 양이 채워지면 집에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학습 결과는 좋은데 항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관찰해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학습한 내용이 완벽하게 본인이 소화됐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굉장히 그거를 반복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친구는 오히려 제가 체크를 했어요. 지금 본인이 혹시 이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본인의 컨디션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본인이 어떤 하고자 하는 만큼보다 너무 지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그런 거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친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 친구가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줘서 항상 이만큼보다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끌어갔고, 그래서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이미 중학교 거는 다 끝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가서 고등과정까지 사실은 거의 다 영어에 대해서는 대비가 거의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영어를 끝냈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앞에 어떤 그런 수준의 진도를 학습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영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이 뭐 학교 시험 잘 보는 것 정도는 정말 문제가 아닐 정도로 이제
공부가 됐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른 학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사실은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열심히 잘했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제 서울대 정시 입학을 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면요, 사실 이게 선생님의 욕심도 아니고요, 엄마의 욕심도 아니고 본인의 욕심이었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적절한 동기만 찾아주면 됐어요. 적절한 동기만 찾아주면 본인이 열심을 내는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말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열의가 있는 친구였고, 또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지속했다는 거, 이게 그 친구의 특징이거든요. 자, 어쨌건 아이들도요, 공부에 대한 의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하물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모든 영역마다 각각의 욕구도 다르고, 욕구의 수준도 다르고, 욕구의 어떤 카테고리도 다른데, 그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결과적으로 균등하게 맞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가 지금 사실 말레이시아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 MMI라고 Millionaire Mindset Intensive라는 과정인데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또 이제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아, 인간의 어떤 다른 욕구, 그리고 인간의 다른 어떤 그런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발견했는데, 보통 이제 저는 교육을 결제할 때 좀 제일 좋은 티켓을 결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VIP랑 뭐 이제 그런 일반석이랑 보통 가격대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VIP석을 끊어서 항상 그 강사분하고 가까운 곳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니면 이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좀 높은 티켓을 결제해서, 그러니까 조금 뭔가 내가 그 프리미엄으로 그 교육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저는 좀 환경 마련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티켓은 VIP였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자마자 제가 좀 심하게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을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앞쪽에 앉으면 중간에 제가 들락거려야 될 수 있는데, 앞쪽에 앉으면 강사분이 강의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방해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러 뒤편에 앉아서, 그러니까 뒤편에 앉다 보니까 VIP석 앉은 분들하고 일반석에 앉은 분들의 그 차이를 제가 관찰할 수 있는 입장이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들을 때는 콘텐츠에 사실 굉장히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일부 세션을 제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의 연계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을 박스 밖에서 제가 관찰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저한테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어떤 특징을 제가 봤냐면, 강사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VIP석 앉은 사람들하고요, 일반 자리에 앉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온도 차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질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손들고 참여하는 이 집중도, VIP석이 훨씬 높은 게 관찰이 됐고요. 그리고 뒤쪽에 앉은 분들, 사실 교육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는 이분들이 뭔가 삶에서 더 나아지길 원하고, 뭔가 나도 삶에서 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금토일 3일이나 시간 내서 이제 세미나장에 참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국가 자체가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말레이인도 있고, 뭐 인도 사람들도 있고, 이제 중국인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들었던 교육인데, 중요한 건 어떤 그런 민족의 특성 이런 것보다도 그 티켓, 앉은 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공통적인 속성을 보인다는 거, 이거 하나가 제가 좀 되게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차이였고요. 사실 3일의 교육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3일의 교육 동안에 뭘 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삶에서 놓쳤던 거를 깨달을 수 있게 현실 점검과 문제 진단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는 이 연속적인 어떤 그런 일관성 있는 행동에 꾸준한 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해서 이 사람들을 일정 시간 동안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3일짜리 세미나에서는 이후에 후속 과정에 대한 업셀이라는 거래요. 업셀이 뭐냐면 가격이 높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걸 업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강사분께서 이제 현재 이분들이 처한 문제점,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점, 현실 진단. 근데 이제 이 솔루션을 제안할 때, 솔루션이라는 건 한마디로 다음 교육 프로그램 판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VIP랑 이 뒤에 앉은 분들의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VIP 분들은
내가 여기에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왔어요. 이미 나는 뒤에 앉은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쓰고 왔는데 근데 나한테 뭔가 또 팔려고 그래. 자, 여러분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돈을 썼는데 또 나한테 뭔가 또 팔려고 그래. 근데 이분들은요, 결단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나한테 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솔루션을 주는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사분이 다음 후속 프로그램 판매할 때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미나 참석할 때 또 뭘 배울 수 있냐면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세일즈하는 과정을 사실은 그 전체 프로세스를 우리가 또 판매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공급자로서. 그럼 이분들은 어쨌건 그 강사분의 콘텐츠 그리고 그게 나한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준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지 배워야 나도 내 고객들한테 그런 어떤 판매 프로세스를 가지고 나도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팔아야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이 뒤쪽에 앉은 분은 강사가 계속해서 뭔가 판매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불편해해요. 되게 불편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산만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엄청 떠들어요. 근데 자기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불편하고 현실을 바꿔보고 싶으니까 이 세미나장에 왔는데 막상 본인들한테 솔루션을 주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사실 이해가 많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듣다가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강사분이 중간에 한번 딱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솔루션을 주고 있는데 판매하는 이 시점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런 불편, 자기 안에 그런 거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는데 자, 어쨌건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본인들이 돈과 시간을 내서 참여를 했어도 그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마다 그런 원하는 정도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모두를 잘 살도록 맞추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비합리적인 거고 뒷자리에 앉은 분들이 너무 들락거리다 보니까 이 강사분께서 딱 찍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지금 들락거리는 이유가 바로 본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다. 굉장히 저는 사실 좀 공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사실 다 알아요. 돈을 벌기까지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굉장히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싸우면서 앞으로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게 누구나 쉽게 월 1,000만 원 이게 굉장히 마케팅 멘트로 유행처럼 많이 쓰이는데요. 1,000만 원을 실제로 벌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절대 쉽게 오는 월천 따위는 없다는 거. 그리고 저도 학원을 하면서는 돈을 좀 넉넉하게 잘 벌었지만 그 이전에 10년 동안은 심지어 제가 사랑하는 일을 했지만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겨우 먹고 살았던 거지 10년 동안에는 사랑하는 일을 하면 뭐 돈 벌고 성공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다 개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해도요. 그 사랑하는 일이 어떤 경제적인 성취로 연결되기까지는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만 했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1,000만 원 같은 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좌파의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자기가 돈을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고 그리고 누군가가 만든 그런 경제적 성취를 자기가 우리가 이거를 뺏어다가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나눈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비합리적인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사실은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좌파에서 주장하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실제로 구현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미래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통큰복지 전국민 25만 원 이런 걸 실제로 실행했던 국가가 있죠. 바로 베네수엘라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때 굉장히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가 정말 무슨 동물원에 코끼리가 굶어 죽고 여자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정말 10대 아이들이 매춘을 하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최극빈국으로 전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사는 국가라 해도 대책 없는 포퓰리즘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동물원에 코끼리가 굶어 죽고 이 쓰레기통을 뒤질 수밖에 없는 이 세계적인 극빈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기계적으로 결과적으로 균등하게 강제적인 평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본인이 노력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기회의 균등을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